교도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 민간인들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공익 활동입니까? 사적 응징에 불과합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한 불법적인 사적 처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교도소의 행위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뉴스 하이킥에서는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올랐다가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은 한 대학 교수와 만나봅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이 대학 교수는 자신이 자살을 막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겨우 버텼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집단 휴진했던 전공의들 오늘 네. 복귀한다고 했는데 복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가 나온 건 없는데요. 네. 복귀가 시작됐고 상당수가 복귀됐다. 그러나 아직 조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련 의료기관인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전공의 1000여 명이 오늘 일제히 복귀했고요. 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또 경희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전공의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일부만 복귀했던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도 논의 끝에 전공의 469명 전원이 내일 오전 6시까지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가장 큰 병원들, 서울의 빅5 병원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매일 아침이면은 전공의 복귀가 완료되는 겁니다. 다만 고려대 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은 코로나19 검사 받은 뒤에 내일 공식 복귀한다고 하고요. 아하, 예. 단체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 기독병원 등의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를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작됐죠? 네. 의사 국가고시요. 14%만 응시했다고 했는데 네. 추가 응시라든지 구제책 현재로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응시 대상 3,172명 중에 446명만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공의 협의회 측은 2주 안에 구제책을 내놓지 않으면 단체 행동의 수위를 지금 1단계인데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의사협회도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기존의 정부와 이룬 합의도 의미 없다고 합의 번복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 아하. 지금 여론은 두 차례나 기회를 줬는데도 응시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건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국가가 주관하는 다른 여러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해줄 사법시험이라든지 거냐. 뭐 네. 기술고시 여러 고시가 있죠. 그럼요. 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들 굉장히 많은데 왜 유독 의사들의 국가고시만 혜택을 줘야 하느냐, 예외를 둬야 하느냐 이런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재응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6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네, 네. 정부는 오늘 예정대로 국가시험을 시작했고요. 국가고시 시작했고 추가 접수기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 스스로가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설사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준다고 해서 지금 의대생들이 응시 등록을 하겠느냐 그것부터 확실히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주에 의정 합의가 있은 뒤에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의대협은 졸속 합의라면서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의대생들 구제하라는 거는 정부가 기존 합의 자체를 파기하고 물러서서 의료 정책들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는 추진 안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시험에 응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건 정말로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어쨌든 2,700명 정도가 올해는 시험을 못 보게 돼서 의사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한 3,000명씩 의사가 새로 배출되어야만 네. 뭐 인턴들이 나오고요. 네. 그 역할들을 해서 병원이 돌아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게 3,172명이 올해 응시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99%, 95% 이상은 합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의사가 말씀하신 대로 한 해에 3,000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건데 예. 내년에 필기 시험이 1월 달에 있거든요. 네. 필기 시험 끝나고 나서 의대생들 졸업하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사들이 3,000명, 2,700명 정도로 안 나오는 건데 분명히 수련병원 인턴 의사라든지 네. 또 공중보건이 공중보건이, 군의관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은 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산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질은 생기지 않을 거다. 물론 차질은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보완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얘기로는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은 필수 배치 분야에 중점적으로 좀 배치를 하면 네.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네. 취약지역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정규 의사들을 좀 채용하는 방식으로 좀 채워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수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들이 인턴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는 PA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 예. 중에서도 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간호사들을 좀 대체해서 충원해서 최대한 보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현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100명대 유지는 됐죠? 네. 주말에 2.5단계 유지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던데 네.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이 단계가 좀 낮춰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방역 당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몇 명 밑으로 내려가야 뭐 해제를 한다, 완화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한 건 없고요. 네. 다만 확산 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감염병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규 확진자 수가 8.15 집회 전인 100명 이하가 2주 이상 정도 유지되고 네. 또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 혹시 일명 깜깜이 환자 과거에 걸렸었죠. 네, 예. 비율이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지면 감염병이 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오늘 신규 환자 136명 나왔는데 이거 포함해서 엿새 연속으로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강화된 2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더 추이를 지켜본 뒤에 주말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현재는 실시 중인 수도권 2.5단계를 더욱 잘 지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게 강화된 거리두기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 중에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9시 후엔 아예 그 포장 배달 아니면은 팔 수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강공원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이거 효과가 다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그래서 서울시가 한강공원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강공원 출입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네. 한강공원에 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밀집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거나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장소 세 군데를 특정했습니다. 네. 여의도 공원의 이벤트 광장과 계절 광장, 또 뚝섬의 청담대교 아래를 포함한 자벌레 시설물 주변 광장, 그리고 반포 피크닉장 두 군데 이렇게 여의도, 뚝섬, 반포의 특정 포인트를 집었는데요. 서울시는 이 세 곳의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한강공원에 있는 매점 28곳하고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매일 밤 9시면 문을 닫게 했습니다. 네. 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한강공원 주차장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도 네, 이용할 그렇죠. 수 없게 됩니다. 공원 전체가 폐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야외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게 지난번에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 예. 써야 되고요. 2m 거리두기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잘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집단 감염 사례 몇 개가 나왔던데요. 네. 지금까지는 교회가 주로 종교시설 중에서는 집단 감염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시설 사례가 또 나왔다고요? 네, 서울 은평구의 수색 성당 천주교죠. 네. 지난 6일에 교인 1명이 확진이 됐었는데 다른 교인들 또 지인 등 3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감염자가 4명이 됐습니다. 어허. 미사에 참석하거나 다과나 식사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이뤄진 걸로 지금 방역당국이 보고 있는데요. 네. 은평구는 성당 방문자 410명에 대해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으라라고 안내했습니다. 네. 영등포구에서는요 1년 정종이라는 종교단체에
서울 포교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정종이요. 예, 낯선 이름인데요. 예.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라고 합니다. 아하. 불교의 한 종파라고 하는데 이게 일제 제국주의를 좀 지지하는 뭐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예. 국내 불교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이런 종교가? 일본 승려가 뭐 장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성향 기복신앙 뭐 이런 거랑 조금 맥이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난 5일에 승려 한 명이 처음 확진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승려와 신도 등 총 1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법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법회에 315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네. 지금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시설 중에 현재는 집단 감염 사례가 잦았던 개신교에만 지금 대면 집회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법회를 중단하거나 또 미사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서울시는 그동안에 이제 확진자가 없었던 곳에서도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면 법회나 미사 또한 금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네네. 네,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판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운전자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네. 옆에 탔던 동승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고요? 네. 좀 특이한데요. 뭐 사정이 따로 있나 보죠? 예, 이 사고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네. 지난해 9월에 여성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였으니까 예. 만취 상태였는데 어허. 당시 차량에 남성 B씨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네. 술 마시고 운전한 A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승자 B씨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아하. 재판부가 B씨의 재질이 더 안 좋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방조죄요. B씨가 오히려 세종시에서는 음주 단속을 절대 안 한다. 네가 운전을 해라. 난 피곤하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부추겼고 아이고. 정작 사고가 나자 자신은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 도망갔네요. 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일단 그냥 나를 모른다고 해라라고 거짓말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네요. 아주. 음주운전 방조, 허위 진술 교사죄에 해당하고 법정에서까지 모든 책임을 A 씨에게 떠넘기려 했다. 여기에 대해서 B 씨가 또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렇게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아,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강호성님께서 성 기자님은 어떻게 MBC의 보배가 되셨나요?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멘트인데 우리 표창원 MC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서 뭐 기분이 뭐 썩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제 재량입니다. 이게 MC가 그 정도의 권력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건 뭐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예,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주시고. 네,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디지털 교도소라고 들어보셨죠?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최근에 이 디지털 교도소에 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했다며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올렸고요. 해당 대학 교수는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당사자인 최정호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 블루나 우리 정신건강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교수님 개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여쭙게 돼서 좀 불편하시거나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너무 네. 힘들었던 일은 사실이고요. 네네. 뭐 이제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밝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그 어떤 내용들이 교수님과 관련해서 올라가 있었던 거죠? 네, 저의 그 텔레그램을 했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예.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때 뭐 유명했던 그 N번방 성착취물을 제가 거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네. 현직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 이름 걸고 최정호입니다. 그렇죠. 이걸 예. 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있으니까. 올라가 있었다고요? 이 사이트에? 네네. 제 이름이 최정호입니다. 해가지고 텔레그램 창에 어떤 채팅창을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뭐 이미 N번방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상황에서 네. 제가 이름을 걸고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채팅창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이제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게재를 시킨 겁니다. 네. 좀 믿기 힘든 내용인데요. 네네. 참 그렇게 알려진 분이 스스로가 밝히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체도 이제 이해하기 힘든데. 거기에 이제 제 전화번호를 내고 이렇게 전화번호 연락처를 보이고 아. 일로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게 뭐 날짜로 보면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 네. 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밤에 그 핸드폰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디지털 교도소에 그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다. 근데 당신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봐라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요일 밤 늦게고 그다음에 확인해 보라는 사이트를 문자로 찍어줬는데 그게 이제 사이트 이름이 N번방 러시아예요. 그래서 네. 이름 자체가 벌써 좀 약간 무슨 피싱 사이트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날 밤에는 확인을 안 하고 네. 이게 일요일 밤이었는데 다음이 월요일이 아침이었는데 월요일에 갔더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여러 기자분들이 그게 뭐 그쪽에서 보도자를 돌렸는지 어쨌든 저는 뭐 도저히 그냥 아침에 갔는데 너무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당신이 여기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 N번방이라는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그 N번방 러시아라고 한 것이 이름이 그 디지털 교도소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제가 했다고 하는 그런 조작된 채팅창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댓글이 달리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n번방.러시아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하기 거기가 위해서. 그곳이 그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이름이 그 주소가 그거예요. 네. n번방.러시아. 네. 그럼 n번방은 당연히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당연히 n번방이라는 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예. 이제 그때 이미 벌써 n번방이라는 자체가 이미 뭐 알려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곳을 그 누를 때 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날 보고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고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뭐 취재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올라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해서 제가 처음 들어가 본 겁니다. 아하. 그럼 그 교수님의 휴대전화 번호도 거기에 공개가 돼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공개가 돼 있고 공개가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죽으라고 해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 휴대전화도 거의 불이 나다시피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뭐 이제 하루에 한 10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거. 예, 이제 처음에는 멋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전화해서 욕하고 뭐 침뱉고 그다음에 뭐 문자, 카톡 이게 어차피 카톡 같은 것도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수많은 이제 평생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욕들을 그 문자로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심지어 이게 제일 힘든 게요. 전화를 꼭 새벽 2시, 3시 이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 정보 없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고 지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뭐 욕 먹고 전화하고 나중에 이게 전화만 보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무음으로 이제 해놨는데도 계속 전화 계속 오고 뭐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님도 당연히 엄청나게 힘드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언론도 보도가 되고 가족분들이나 주위 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당연히 애들 키우고 있는데 제 자녀들이 20대인데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딸이 얘기를 듣고 너네 아버지가 이런 거 했다며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가족들에게도 위로해주고 손잡고 거의 매일 안아주고 그래서 견뎠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무서운 게 저는 그 정말 디지털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서 N번방 사이트에 그 러시아 그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갔던 것들이 그걸 그대로 퍼셔가지고 뭐 여러 SNS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전파가 되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파하는 것 자체도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무조건 자기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사실 어디까지 이게 알려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연락도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SNS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 연락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저희 병원 직원만 해도 한 4, 5천 명 되는데 제가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를 그 무슨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중에 뭐 저랑 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직접 문의도 하시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래라는 식으로 예. 하고 지나다니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와도 혹시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막 두렵고 아하. 또 제가 임상가잖아요. 또 네.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진료를 하는 사람인데 환자를 보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어떤 환자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 핸드폰 번호가 떠 있으니까. 네. 그걸 제가 최 교수님한테 치료받고 좀 살아보고 이제 우울증이 많이 나서 회복돼서 좀 죽고 싶었는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렇다는 걸 내가 여기서 봤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난 다시 살 의미를 잃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무너지는데 그다음에 또 이 정신의학의 특성상 하여튼 치료자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믿음, 신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어떻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실은 저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가족, 뭐 심지어 동료, 뭐 아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까지 큰 피해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했죠. 아, 뭐 예. 저는 당연히 그날로 했고, 근데 네네. 이제 또 이게 제가 수사를 신청을 해보니까 고소를 하니까요. 네. 제 사건 이전에 이미 벌써 몇 번의 고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른 제가 피해자들. 네, 네네. 서울에서 고소를 했는데 아하. 이미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되고 있어가지고 대구에 병합이 됐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아하. 이제 제가 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것도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대구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수사 결과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통보를 네,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개인한테 수사 결과를 통보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 학회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해서 그 공문에 거기서 회신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아. 주셨는데 네네. 그 저희 학회에 했는데 어쨌든 제가 제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어쨌든 저는 그날 그 텔레그램 채팅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저의 문체라든지 뭐 되게 수사를 되게 또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뭐 하여튼 뭐 수십만 건의 무슨 문자라든지 말 쓰는 어휘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해가지고 그 말하는 투라든지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날 어쨌든 디지털 포렌식에서 제가 지우거나 뭐 한 것이 없다라는 증거하고 네.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아니다. 최정호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공문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이 되고 그런 상태이죠. 네네. 그 교수님 본인도 그런 피해를 겪으셔서 많이 좀 아프고 참담하실 텐데 최근에 또 다른 피해자 공개된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도 사실 정말 그 울분과 우라병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신과 전문이고 또 저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제가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예.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인격적인 살인이거든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계속 욕하고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혀 들어주질 않으니까 네. 이게 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얘기하고 뭐 욕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네네. 그런 같은 공간에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울분이나 그런 힘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무력감 같은 거 사실은 이게 누가 가해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뭐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네네. 조작한 것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울분 같은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욕먹고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수성이 예민한 이게 연예인들 자살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욕먹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툭 던지긴 하지만 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정말 제가 정말 이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 나도 정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예민한 청년들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네네.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충분히 공감이 가고 네. 실제로 뭐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하지 않더라도 정말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우라병 같은 것들은 심장이 뛰어서 네. 정말 적어도 이 심혈관계 질환 정도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정말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네. 교수님 사례 또 다른 피해 사례들을 모두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이트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번에는 교수님 전문 분야 전문가로서 모셔서 네,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호 가톨릭 의대 교수였습니다.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김정환님, 목소리만 듣고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또 0901님, 교수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일도 정말 있네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교수님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여기서 받아보세요. 구독, 경제.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는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청취자들께 쉽고 재미있게 경제 이슈 풀어 주십사 요청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문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정부가 임대차 3법 중에서 두 가지, 계약갱 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의 변화 추세를 보니까요. 기존 전세가 월세, 매물로 바뀌고 전세값, 지역별로 크게 오른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별로 네. 상승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여전히 전세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대로입니다. 네. 원래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전세가 물량은 준다. 물량이 줄면 값은 뛰는 거거든요. 그건 기본 원리니까.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저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대로 됐죠.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거래량은 주는 건 맞는데 가격은 오른 데도 있고 안 오른 데도 있다 그러셨는데 네네. 서울 전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준공 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다 고르게 상승한 건 맞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일부 예외적으로 내린 곳이 몇 군데 한두 군데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고르게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근데 물량이 왜 주냐면 사실 임대차 3법의 효과도 있지만 그 전에 발표된 710 대책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아하. 왜냐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또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또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실거주 조건 있어야 된다. 최소 뭐 2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 주고 있던 집을 내 나라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관심 있는 지역에 이런 물량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은 줄고 물량이 주니까 뭐 값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그건 뭐 기본적인 시장 원리고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그 상황, 경향, 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과도기이고 아마 앞으로 좀 달라진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쭉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네. 하나는 여윳돈이 넉넉한 자산가들이 여러 개 사가지고 놓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야 뭐 월세로 전환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분들이요. 전세 보증금을 내줄 능력이 되는 능력이 분들이니까. 있죠. 경제 여력이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지금 반 이상이 보면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는 한 52.4%, 그다음에 강남 4구를 보면 한 73% 정도가 네. 대부분 임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라 갭 투자. 이런 경우에는 예. 목돈이 전세 네. 보증금을 돌려줄 목돈이 없어서 월세가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돼도 아하. 월세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뭐 한동안 소멸될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이고 전세가 유지는 되죠. 네. 근데 조금 물량은 줄고 값은 좀 뛰죠. 네.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네. 그동안 늘 계속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전세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집주인은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니까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세입자들은 현재 어쨌든 지금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될 텐데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전세제도 대한민국 상황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어쨌든 계속 월세로 다 바뀌어 나갈까요?
저는 전세는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보다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 제도고 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어떤 분들은 뭐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데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어떤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은 정말 서민 입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서민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징검다리가 전세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집을 단번에 목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그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특별히 유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목돈을 모아가는 과정에 조금 모아서 조금 싼 전세 했다가 전세를 조금씩 키워가고 나중에 이제 그 전세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다달이 월세 내는 돈 정도가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집주인도 원하고 집을 전세를 살려는 사람도 수요가 있는 거예요.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보증금 못 내주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전세를 지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일정 부분 있는 거고 네. 수요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번에 목돈 못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목돈을 키워가는 전세가 필요하고 네.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없어지지 않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없앤다고 누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이건 정말 서민들 입장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고 꼭 서민들한테는 숨통을 튀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정부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의원님 의견에 따르자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도 전세는 전세대로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해서 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쨌든 그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 또는 월세를 네. 계속 사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 그 입법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시행령 네, 개정안. 맞습니다. 네. 어떨까요? 좀 효과가 있고 월세가 좀 부담이 덜어질까요? 근데 이렇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당장은 2.5%밖에 못 올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딱 한 번 적용되면 그 다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는 거지 네. 월세로 전환이 돼버리고 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있는 칼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렸던 거 왕창 몰아서 올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집주인들은 자기들이 받을 거 또 올려서 다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 부담이 뭐 영원히 줄어든다 이런 제도는 아니고 네. 당장 요 전환기에는 좀 도움이 되는 제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그다음에 앞으로 아예 그 월세의 경우에는 동일 가격의 주택의 전세율이 2.5%로 맞추자 이런 안들도 계속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하.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 네. 이게 이제 꼭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뭐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을 잘 감안해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럼 혹시 전문가로서 의원님께서 지금 그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현상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할 수 있는 혹시 개선안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임대차법 이걸 가지고 네. 마치 전세나 월세를 가격을 묶어둘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동원해가지고 전세값, 월세값을 눌러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막으면 저게 튀고 하는 거고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규제한다고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시장의 힘, 수요와 공급의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자체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효과적인 거죠. 그 말씀은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저는 네.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덜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중에서 부작용이 종합적으로 가장 덜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오늘 발표됐죠? 3기 네.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요. 네. 내년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사전 청약 또는 3기 신도시 조금 어떤 월세값 안정, 전세값 안정, 또 주택값 안정 도움이 될까요? 참 많이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예.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과연 이걸로 전세값, 월세값,
집값이 안정이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내년 7월 이후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거의 1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1년 사이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하면서 민간 부분 택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니까 네. 그동안 분양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던 계획들을 다 처리하고 지금 보류하고 분양이 그냥 아예 절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7월까지 이제 기다리면은 집값은 계속 뛰지요. 네. 그리고 7월 이후도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서울이 제일 지금 이제 문제잖아요. 서울 아파트 값이 뛰어서 문제지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200호밖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노량진 인근의 군부지 200호. 이 어마어마한 이 수요, 그다음에 청약 열풍. 지금 완전히 로또 분양이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청약 열풍이 거의 광풍이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서울에 200개 집 청약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다렸던 태능, 네. 용산의 캠프킴, 네. 그다음에 과천 정부청사 이런 건 다 이번에 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2022년이 돼도 시작이 어렵다는 것을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자인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그렇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일각에는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죠. 네.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네. 9193님께서 희훈님 영끌해서 집 사려는 30대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왔네요. 혹시 조언 가능할까요? 아니 너무 속상한 게 30대는 지금 피가 말라서 영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30대가 피가 마르게 하고 영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는 건 지금 정부 정책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보면 요새 30대가 거의 3분의 1을 다 서울 아파트 매매 3분의 1이 30대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 아파트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당첨의 최저 청약 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지마다. 네. 이게 평균이 60.6인데 30대는 자녀가 둘 있는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 점수가 57점밖에 안 돼요. 일단 청약 당첨이 된다는 거는 애 둘 가진 30대는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네. 그러니 할 수 없이 지금 얼마나 다들 답답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보면은 정부에서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신도시 3기 청약 나간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시니까 그 말 믿고 기다리는 2주 동안에 2주 전에 본 집이 2천이 뛰었대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2주 동안에 2천이 뛰었는데 내년 7월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기다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30대가 뭘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부가 이 30대들의 이 피마르는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네. 제발 그렇게 사정 모르고 너무 한가한 말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쨌든 뭐 의원님은 야권의 전문가시니까 여권의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반발의 의견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이혜원 의원님의 대안 혹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가능한 대안이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서울의 들었네요. 집값이 문제인데요. 네. 서울은 새로 집을 질 수 있는 공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대규모로 나올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거의 못하게 틀어막는 거잖아요. 그렇게 틀어막다 보니까 서울의 새집 공급이 적어지고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그렇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대규모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옥죄는 것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8.4 공급 대책이었죠. 나름대로는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러한 공급 대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서울 반포자이가 4억,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3억 원 하락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급매물도 증가하고 있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 좀 제가 아쉬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네. 예로 드신 반포자이하고 마포 이거는 네.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전문가들 통해서 알아봤더니 네. 이게 아주 특수한 비정상적인 거래 몇 개예요. 아하. 이게 이제 이렇게 중과세를 하고 세금을 많이 매기고 특히 다주택자들을 옥죄니까 네. 이제 가족들끼리 인척 간에서 특수한 관계자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걸 상당히 낮게 판 것 같거든요. 아하. 이건 제가 보기에는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그런 방법이지 이게 정상 거래가 아닌데 네. 몇 개 안 되는 특수한 요 비정상 사례를 가지고 집값이 안정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홍 부총리께서는 그래도 아마 집값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집값이 진짜 안정이 되니까 네. 정부는 또 그런 뭐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텐데 제발 이제 그 공급을 너무 옥죄지 않아가지고 이런 특수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을 해야 그런 하락 거래가 대량 축적이 돼야 진짜 집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아하. 정책 방향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공급 문제일 텐데 서울도 땅은 한정이 있고 뭐 그린벨트 해제에는 많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요. 네. 아주 짧게 결과적으로는 그 국토의 균형 발전밖엔 답이 없지 않느냐. 인구 분산 효과라든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신도시가 아니고 수도 이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네. 다른 산업이나 이런 걸 균형 배치를 해서 일자리가 균등하게 서울과 수도권에 배치가 됨으로써 네. 주택이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종시로 한다 하니까 바로 세종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뭐 세종시 특정에서만이 아니라 국토 전체적인 균형 발전 부분은 찬성을 하시는 거죠? 찬성하는데 네, 네. 그게 일자리나 산업을 균형 배치해가지고 그 결과 주택이 균형 배치가 돼야지.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하고 꼬리가 바뀐 거죠. 아하. 끌고 가는 거는 네. 일자리고 네. 집은 따라오는 게 되는 건데 집을 가지고 일자리를 배분한다 이거는 일단 되지도 않고. 네, 의원님 그 문제를 다음번에 좀 길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이혜훈 전 의원의 시각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아는 순조롭게 사업을 이어받았다. 그들의 가족은 약속했다. 처음에는 의회의 남자들이 여전히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파티하고 쇼핑하고 패션위크에 가는 방법을 아는 명예로운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큰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후에는요. 그들은 방금 다른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술을 배우고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무술을 사용할 곳이 있습니다. 계모님, 저와 협력을 늘려주세요. 우리 회사는 더 많이 할수록 더 커집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화티, 이제 그녀는 단지 껍질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집의 핵심이 내부라고 약속했습니다. 탓해, 무슨 일이야? 어쨌든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되어 가족의 가보를 관리하고 영화에서 몇 가지 카메오 역할을 맡았습니다. 2년 후 랜디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영화 한 편을 바쳤고 그 영화는 그해 주요상을 모두 휩쓸었다. 화려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시어머니와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리더 디엠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뽐내며 자랑스럽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녀는 립스틱 3장에 갇힌 카나리아로 태어난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보다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옮겨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곳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씨가 흐려요.